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임종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도유망한 핵심 유망주들에 대한 스토리 분석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FPCB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BH 그리고 인터플렉스의 스토리 라인을 제가 이제 점검해 드릴 건데요. 먼저 BH에 대한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BH가요, 올해 실적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데 내년 실적 컨디션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 출하량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유의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RFPCB 핵심 기업이 바로 BH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의 프리미엄 아이폰 출하량이 이제 증가하고, 그리고 BH의 FPCB가 탑재된 모델의 판매량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의미 있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올해 실적도 좋지만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BH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기가 RF PCB 사업을 이제 철수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점유율이 더욱더 RF PCB 시장 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5G 안테나나 전기차량 FPCB 매출액도 유의미하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평균 값은 28,000원 정도 되고요. 이 28,000원과 현재가의 괴리율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상태에서 핵심 매수 국소가 이제 발견이 될 때, 그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8.7배 언더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기술적으로 좀 더 세련된 매수 급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인터플렉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FPCB의 양대 축, 양대 산맥, 원투펀치가 바로 BH 인터플렉스입니다. 이번에 인터플렉스에 대한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인터플렉스는 1994년도에 설립돼 갖고 2003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FPCB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메인 고객사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관련 어떤 그 업황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실적 사이클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랑 경쟁 관계라고 보셔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수출 비중이 내수 비중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때, 특히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아주 많이 크게 팔릴 때 그때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폴더블 폰에 탑재되는 FPC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난이도 FPCB이기 때문에 그 FPCB 기술 고도화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의 올해 실적 컨디션을 좀 점검해 볼게요. 9월 달에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됐고, 그러한 효과 등으로 인해서 3분기 때 아주 멋지게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3분기만큼은 아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호실적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잘하면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뭐 연간 단위로 뭐 흑자 전환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뭐 연간 영업이익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흑자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실적에 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인터플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 값은 16,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목표 주가랑 현재가의 어떤 괴리율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매수 급소가 이제 포착이 될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플렉스의 미래 실적 컨디션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펜 기능 적용이 올해보다 더 많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인터플렉스 디지타이저 사업 부분에 대한 미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거고, 참고로 삼성전자 폴더블 폰 디지타이저는 인터플렉스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가 유력시되고 있고요. 내년 매출액은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 40% 전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완벽한 흑자 기조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실적에 대한 어떤 청사진, 비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기법을 절차 탁무하셔갖고 인터플렉스의 좋은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기법을 연구하는 분들은 종목 연구도 이제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스토리가 좋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도 기법이 적용될 때 매수 매도를 해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 수익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기술적으로 뭐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뭐 오늘 강의하는 건 아니고, 스토리가 꽤 괜찮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주가 상승 촉매제와 방아쇠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총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이들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 타이밍 포착은 각자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뭐 기법을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좋은 위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LX 세미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LS 세미콘은 그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안에 들어가는 구동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고, 대한민국 팹리스 업체 중에서 양적, 질적, 실적 성장 이슈가 가장 로맨틱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올해 그 디스플레이 그 구동칩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 이슈가 있어갖고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을 해갖고, 거기에 연동돼서 LS 세미콘, 구 실리콘웍스, 현 LS 세미콘의 실적 컨디션이 올해 엄청 좋았는데, 많이 올라간, 이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 가격의 높은 수준이 내년에도 견조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상태에서 출하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순이익 규모가요 3,100억 전후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를 참고해 보면은 올해 예상 순이익이 3,100억 전후니까 현재 시총이랑 예상 순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되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뭐 PER을 계산해 보면은 뭐 8배 전후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주가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밸류에이션 분석을 이제 중요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목표가를 좀 더 올려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이익이 워낙 유의미하게 퀀텀 점프를 했기 때문에 배당 파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반도체 팹리스 업체 중에서 고배당 메리트 있는 기업을 찾기가 거의 이제 힘든데, 그 팹리스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LS 그룹의 성장 스토리를 견인할 수 있는 LS 그룹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LS 세미콘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증권사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17만 3,50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값이랑 현재가랑 이제 괴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눌림목 자리를 공략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트레이딩 성과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S 세미콘은 메인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업황에 좀 LS 세미콘 업황도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는 그 대형 OLED, 그러니까 TV 안에 탑재되는 대형 OLED 분야의 이제 독과점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대형 OLED 패널 출하량이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 대형 OLED 패널 안에 들어가는 구동칩 관련된 매출액이 내년에도 꽤 괜찮게 LS세미콘이 발생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하권 디스플레이 기업에도 구동칩을 납품을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OLED의 적용 분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뭐 대표적인 이 OLED 시장의 전방 산업이 이제 스마트폰인데, 이제 TV 쪽에도 의미 있게 침투를 했고, 이제 OLED가 탑재된 노트북도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이 출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할 때 OLED 패널 출하량도 같이 증가할 거고, 그리고 폴더블 폰의 판매량이 아주 크게 증가할 때, 그럴 때 이제 OLED 패널 출하 면적도 같이 연동돼서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OLED 패널 안에 탑재되는 구동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S세미콘의 역할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이제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포착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스토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급소가 이제 발생이 될 때, 그럴 때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예상치도 못한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분석해드리는 종목들의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면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로 본인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어이없게 급락한 전도 유망한 핵심 유망주들은 결국에는 시장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OLED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에이스 기업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FPCB 소재 및 OLED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FPCB 소재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주력 품목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제 제시한 목표 주가 평균값은 56,200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 소재 사업 부분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사를 이제 확보하면서 매출처가 추가적으로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범용 FPCB 소재 사업 부분은 이제 핵심 고객사 증설 이슈와 맞물려서 동반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고품질 FPCB 소재 사업 부분에 업사이드 포텐셜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살짝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실적 추정치는요, 주기적으로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 조정되는 사이클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진입하는지 여부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TV가 많이 팔릴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패널을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많이 출하를 시킬 때 이녹스 첨단 소재도 같이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출하가 될 때, 그때 이녹스 첨단 소재는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주가 수준은요, 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올해 예상 주당 순위 기준으로 퍼가 13배 이하이기 때문에 OLED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내 실적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종목 중에서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가격 매력이 이제 부각되고, 그리고 하방 테스트가 이제 완료가 되고, 뭐 그럴 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가의 이 생애 주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산이 있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증시 격언도 있고,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특정 가격대에서 이제 지지가 되면서 하방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 후 연착륙에 성공한 상태에서 활주로를 달리면서 에너지를 모을 때,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모을 때, 그럴 때 전도 유망한 어떤 핵심 블루칩 매수 타이밍을 이제 잡아버리면요, 중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 분석, 기업 스토리 분석뿐만 아니라
차트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업 스토리 분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릴게요. 대한항공의 위기, 대한항공의 기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위기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추가적으로 더 될 가능성이 높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내년도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득세를 할 때 각국 정부는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해외여행 일정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국제선 여객 운송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 타격이 불가피한 게 바로 대한항공의 위기 요인이에요. 근데 모든 종목이 위기 요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 요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강점이 있는 거죠. 기회 요인이 있으면 위기 요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는데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큰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런 단점, 약점이 있지만 강점이 더 약점을 압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항공의 위기 요인, 기회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코로나19 재확산 트렌드로 인해 갖고 재확산 흐름으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수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류 대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항공 화물 운임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4분기 화물 운임은 3분기보다 20% 전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객 운송 사업 부분은 이제 전체 실적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지만, 화물 운송 사업 부분의 실적이 의미 있게 터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터닝을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한항공 4분기 실적 전망 한번 해보자고요. 여객 매출액은 감소가 불가피하다. 근데 사실상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기 전에도 대한항공 4분기 여객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화물 매출액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화물 운임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 영업이익보다 30% 전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 항공시장 내에서 대한항공의 지배력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업황을 좀 총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미크론 노이즈에도 펀더멘탈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노이즈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시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는 해외여행 이연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여행 이연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은 내년인데,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그건 돼봐야 알겠지만, 내년에 해외여행은 이연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환경 속에서 대한항공의 여객 운송 사업 부문에 드라마틱한 내년도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부여해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사, 국가대표급 항공사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 저가 항공사를 열심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이런 대한항공과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 사업을 모두 전개하고 있는 대한항공 같은 대표성을 띠는 항공사 위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증권사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39,300원 정도 되는데요. 목표가랑 증권사 목표가랑 현재가 괴리율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기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 업황이 제일 좋은 두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 업황이 장기적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기업에 대한 핵심 스토리 라인을
제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본행제 원투펀치가 바로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먼저 동성화인텍부터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 운반선. 그러니까 LNG를 운반하는 배가 LNG 운반선이고요. LNG 추진선. LNG로 움직이는 선이 바로 LNG 추진선인데,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수요가 급증할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동성화인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주잔고가 4년 만에 3.3배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 바가 있고, 현재 역대급 수주잔고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도 추가 수주를 따내면서 역대급 사상 최대 수주잔고를 달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뭐 올해 하반기 그 대한민국 조선 대표 기업들의 수주 컨디션이 상당히 이제 양호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본행제 수주 모멘텀 등이 내년에 좀 대기되어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이제 시차를 두고 동성화인텍의 이제 그 생산 능력을 이제 초과하는 그런 납품 스케줄이 이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 입장에서는 가동률을 이제 유의미하게 올리면서 재고를 이제 비축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재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가동률을 더 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사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14,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목표 주가랑 현재가 괴리율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방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승 추세 변곡점을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성화인텍의 미래 업황도 한번 제가 뭐 심플하게 총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 추진선이 LNG 추진선 수요가 확대된다면은 동성화인텍은 추가적인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신규 먹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구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K조선 대표 기업들의 수주 물량 중 60% 정도가 LNG 추진선입니다. LNG 추진선은 대한민국이 세계 탑이다, 세계 압도적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NG 추진선 수요가 급증할 때 LNG 추진 선박용 연료 탱크 수요도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동성화인텍이 장기적으로 LNG 추진선 연료 탱크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성화인텍의 사상 최대 수주잔고 행진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동성화인텍이 또 신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본행제 등의 사업을 통해서 핵심 캐시카우를 이제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넘치는 현금을 잘 활용해 갖고 신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잖아요. 계속 흐르는 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반용 액화수소 저장 기술을 지금 현재 절차 탁마하고 있고요.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쪽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조선의 분야로도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 R&D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카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은 라이벌 관계예요. 그러니까 BH하고 인터플렉스가 라이벌이고 삼성전기와 LG노텍이 라이벌인 것처럼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도 이제 라이벌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카본도 당연히 LNG선 수요 확대에 따른 본행제 수요 증가의 핵심 수혜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가요 6,340원입니다. 그래서 미래 매출액에 대한 어떤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이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높은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연초 대비 수주잔고가 80%나 이제 퀀텀 점프를 이제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수주잔고 증가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카본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 및 차량 경량화 부품 소재 관련 사업의 미래 가치가 좀 언젠가 장기적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평균값은 14,750원 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 이 두 개 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동성화인텍이 됐건 한국카본이 됐건 좀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좀 낙폭과대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고 상승 추세 변곡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면은 꽤 괜찮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를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IT 부품 대표주 중에서 양대 산맥은 LG이노텍과 삼성전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LG이노텍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LG이노텍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최대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증권사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35만 1,500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G이노텍은 애플이랑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애플 내 입지는 더욱더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급형 아이폰을 출시할 거고, 내년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아이폰을 이제 출시하겠죠. 그 프리미엄 아이폰의 내년도 하반기에 출시될 프리미엄 아이폰의 그 카메라 사양은 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LG이노텍의 고성능 센서 시프트 카메라 공급량 증가 모멘텀 등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판 사업 부분도 지금 현재 쇼티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사업 부분은 전체 매출액에 기여하는 바는 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는 더욱더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 그 호황 국면은 올해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신규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이제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반도체 기판 사업의 업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LG이노텍의 전장 부품 사업도 상당히 전도 유망하다라고, 전도 유망한 어떤 업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장기적으로 애플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 팔 때, 그때 LG이노텍도 전장 부품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이랑 가장 친한 대기업이 LG이노텍, 그리고 애플이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G이노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애플이 내년에 이르면 내년 정도에 메타버스를 구현시키는 확장 현실 디바이스를 출시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애플이 그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을 만약에 주도하게 된다, 그러면 그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LG이노텍이 이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LG이노텍은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수혜주로도 이제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LG이노텍이 좀 저점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내년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8배 전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은 느껴질 수 있어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부담이 좀 안 느껴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기를 좀 분석해 볼게요. 삼성전기는 MLCC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MLCC는 LG이노텍은 안 하죠. 삼성전기가 하는 거고요. 카메라 모듈 사업은 LG이노텍도 하고 삼성전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사업도 LG이노텍도 하고 삼성전기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판 사업의 파이는 삼성전기가 LG이노텍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기는 LG이노텍에 없는 MLCC 사업의 미래 가치가 어떤 핵심 투자 포인트, 주가 상승 촉매제 역할을 장기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기의 메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올해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주가 평균값은 24만 6천 원이니까요. 예, 이런 평균값, 목표주가 평균값과 현재가 괴리율이 클 때, 그럴 때 좋은 매수 곡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 이슈 등으로 인해서 올해 출하량이 예상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노이즈가 의미 있게 이제 제거가 되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증가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올해 나름대로 대박을 쳤거든요. 내년에는 더 큰 초대박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적극적으로 팔려 나갈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MLCC를 이제 생산해서 주로 스마트폰 안에 탑재되는 MLCC를 중심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산업용 그리고 자동차 안에 탑재되는 MLCC 사업을 강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빅피처 관점에서 봤을 때는 MLCC 수요는 이제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동차 전장 시장 성장 속에서 MLCC 수요는 아주 의미 있게 장기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삼성전기는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예상 손익 기준으로 퍼는 11.1배 전후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ER 측면, 퍼 측면에서는 LG노텍보다 다소 높아 보이지만 LG노텍에가 없는 숨겨진 2cm, 3cm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LCC 업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단중기적인 관점에서 MLCC 업황은 내세울 게 아직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MLCC 업황은 좋아질 것 같고요. 특히 내년 하반기 때 MLCC 업황이 아주 의미 있게 확장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 할증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디바이스는 애플만 앞으로 생산할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분명히 출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시장이 이제 성장한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되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시장 성장하는 거고 관련된 어떤 기술이 구현되는 그런 디바이스가 이제 장기적으로 출시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런 디바이스를 삼성전자가 출시할 때 핵심 모듈 혹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삼성전기도 메타버스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마 내년 중에는 아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T 소재주 중에서 펀더멘탈이 가장 이제 견조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솔케미칼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이 1980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89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이고 한솔그룹 내 핵심 기업이 바로 한솔케미칼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솔케미칼의 이제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은요, 안정적인 실적 버팀목 역할을 과거에도 해왔고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의 배터리 소재 사업은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증권사 목표가 평균값은 40만 8,750원 정도 되는데요. 이 목표가 잘 챙겨 보시고 목표가와 현재가 괴리율이 어느 정도 존재할 때 매수 급소가 이제 포착이 되면 그럴 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솔케미칼 업황에 대한 코멘트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올해보다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니스의 주가가 V자 만든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메모리 업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메모리 업황의 하락 사이클이 짧게 끝나고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는 구간이 일찍 도래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V자 반등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과거에는 뭐 업황 한번 꺾이면 계속 꺾이고 업황 한번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상승 하락 사이클 주기가 짧아지는 트렌드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한솔케미칼도 당연히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때 한솔케미칼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퀀텀닷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퀀텀닷 디스플레이의 출하를 시작을 했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겠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한 대형 OLED라고 할 수 있는 퀀텀닷 OLED를 내년에 유의미하게 양산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구매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퀀텀닷 OLED TV를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퀀텀닷 OLED TV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때, 출하가 될 때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한솔케미칼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자면 한솔케미칼은 좀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한솔케미칼의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2차 전지 바인더 관련 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바인더 매출액 규모가 더욱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내후년 2023년 정도 되면은 실리콘 음극재 첨가물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를 하면서 2차 전지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도부터 아주 크게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예상 순이익으로 PER을 계산해 봤더니 PER이 16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한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매력이 있죠. 근데 물론 순수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처럼 부여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2024년 순이익 기준 PER 16배면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성장판을 확보한 기업치고는 좀 약간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종목은 기법을 잘 이제 연구하셔갖고 실전 기법이 적용될 때 분할 매수 그리고 실전 매도 기법이 적용될 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원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원스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및 세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주력 제품 제조 공정 개선 효과가 올해 아주 의미 있게 이제 발생이 되면서 원가가 아주 크게 절감이 돼서 수익성이 아주 크게 개선이 된 한 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업황 전방 산업의 이제 회복 사이클에 맞춰서 증설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원스 최근 이슈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아이원스 매각 공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발표됐는데 아이원스의 새로운 최대 주주로 등극한 기업이 바로 한솔테크닉스입니다. 그 한솔그룹의 핵심 기업이 일단 한솔케미칼, 그리고 한솔재지, 그리고 한솔테크닉스고 이 한솔그룹은 이제 삼성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제 맺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고종 사촌들이 핵심 경영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한솔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나요? 그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요. 그래서 한솔그룹과 삼성그룹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가 아이원스를 인수했다고 해서 아이원스한테 크게 뭐 나쁠 거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한솔테크닉스가 인수한 가격은 주당 매각 단가는 12,600원 수준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쩌면 삼성전자 내 세정 및 코팅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원스 미래 업황을 좀 점검을 해보자면은 일단 뭐 메인 고객사 비메모리 투자에 따른 낙수 효과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럽 반도체 장비 회사 벤더 등록이 완료됐기 때문에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내년에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처는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업황이 좋은 상태에서 매각이 돼서 좀 약간 좀 다소 어리둥절했지만 뭐 이상한 기업이 인수한 것도 아니고 한솔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인 한솔테크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과의 관계는 더 우호적으로 이제 또 변화가 있지 않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원스가 커츠를 대체하는 소재 신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글로벌 장비 업체에게 지금 1차 테스트는 완료가 됐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금 현재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매출액은 내년 하반기에 발생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아이원스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몇몇 게임주에 대한 펀더멘탈,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볼 텐데요. 웹젠부터 분석해 드릴게요. 웹젠은요, 게임주 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올해 내년도 예상 순위 기준으로 PER이 10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뭐 플레이 투 언이다, 뭐 NFT다, 뭐다 해갖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할증 구간에 진입한 게임주가 상당히 많은데, 웹젠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면서 여전히 게임주 내 밸류에이션 매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저평가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값은 34,300원이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게임주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신작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웹젠도 나름대로 뭐 거대한 신작 모멘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럴듯한 신작 모멘텀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자, 뮤 오리진 3 출시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뮤 오리진 3가 출시가 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가 지금 현재 유력시 되고 있어요. 물론 신작 출시 시점은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분기 때 국내 시장에 정식 런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뮤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대중성이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국내 흥행 가능성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런칭 후 뭐 만약에 내년 1분기에 런칭한다고 가정했을 때 1분기 평균 1매출은 5억 원 전후를 이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NHN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NHN은 2013년도에 네이버 게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해서 탄생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게임 사업뿐만 아니라 뭐 간편 결제 사업도 하고 있고 웹툰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빅게임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국면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가는 105,300원이고요. 그리고 자회사 NHN 플레이 아트가 개발한 게임이 드래곤 퀘스트 캐시캐시인데, 이 게임이 좀 나름대로 이제 반응이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개발사로서 로열티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아주 크게 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왜 의미를 부여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NHN도 나름대로 신작 게임 개발 역량을 갖고 있다. 메가히트를 할 수 있는 신작 게임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드래곤 퀘스트 캐시캐시의 흥행 스토리는 NHN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HN은 4분기 실적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증권사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게임 사업과 빅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빅게임 사업 부분의 성수기 진입 효과가 4분기 호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NHN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와 블록체인 게임 관련 이제 MOU를 이제 체결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NFT를 활용한 플레이 투 원 게임 출시 모멘텀이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이제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NC소프트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볼게요. 리니지 W가 흥행몰이에 성공을 하면서 4분기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무르익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분기 리니지 W의 평균 1매출액이 50억 전후예요. 엄청난 퍼포먼스죠. 그리고 게임은 출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균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1분기 평균 1매출액이 35억 원 전후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니지 2M의 북미 유럽 지역 출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 기여가 추가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NC소프트도 플레이 투 원 게임 출시를 지금 준비하는 단계 속에 있고, 그리고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만약에 대박 히트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치게 될 경우에는 NC소프트도 위메이드처럼 좀 멋진 주가 상승 흐름이 장기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값은 한 104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 목표 주가랑 현재가 잘 계산해갖고 괴리율이 좀 있고 하방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승 추세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매수 곡소가 이제 발견이 된다면 그럴 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넷마블에 대한 또 스토리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은 게임 개발 자회사가 국내 위주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변화된 그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값은 15만 5,500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넷마블이 카카오뱅크로 대박을 쳤어요. 과거에 2016년도에 카카오뱅크에 917억을 투자했는데 누적 총 매각 대금이 1조 1천억 원 규모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1조 원 정도 된다라는 거. 엄청난 수익을 카카오뱅크 투자를 통해서 창출을 했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올해 소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스피넥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런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갖고 스피넥스 인수했다는 재무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피넥스 인수 효과는 4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연결 실적에 스피넥스의 매출액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피넥스가 넷마블 4분기 매출액에 한 1,500억 이상의 매출 기여를 할 것 같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300억 이상을 기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스피넥스 인수 효과로 넷마블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면서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NFT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그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